어제 아침에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한 30명 모인 자리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꼬이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풀릴 전망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또 같은 장소에서 다른 또 그룹이 또 모여서 한 30, 거의 한 40명 가까이, 뭐 국회의원들 40명이 모이기가 쉽지는 않대요. 나는 뭐 국회의원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뭐 3, 40명 모이는 건 쉬운 줄 알았더니 쉽지는 않답니다만은, 거기서는 이제 또 북핵 문제가 어째서 생겼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풀리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혹은 바로 지금 강화로 와서 지금 교동도에 가가지고 또 거기 실향민들 만든 시장이 있더군요. 무슨 시장이라고 하더라? 예? 예. 거기 가서 그 연백 냉면을 먹고 지금 부랴부랴 망향대를 거쳐서 좀 왔습니다. 여기 끝나고 다시 또 서둘러서 가서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예. 7시부터는 또 한 30분 방송을 해야 됩니다. 목이 요즘 고생을 좀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최근에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험악하게 됐는지, 또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또 북한이 표정을 바꾸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와 닿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동안 지난 4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북쪽의 태도 변화가 감지될 때까지 한 20일 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내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파하는 사람들인데, 또 전단 살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자기들도 전단을 좀 뿌리겠다고 1200만 장을 인쇄를 해놨다고 그랬어요. 북한 인구가 2500만인데 1200만이면 애기 빼놓고 걷지 못하는 어른들 노인 빼놓고는 한 장을 다 나와서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네. 북한이 최근에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많은 것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솔직히 북쪽이 어려우니까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북쪽이 그동안에 핵무기라든지 또는 미사일 이런 거에 이제 집착을 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날로 가중이 돼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북한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김정일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지만은, 역시 김정은 시대에 와서 핵과 미사일의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집착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동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는 거의 가중이 되면서 압박과 제재, 압박이라는 게 뭐 제재라는 게 경제 제재고 압박이라는 게 군사적으로 겁주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숨이라도 좀 쉬려면은 남쪽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라도 좀 받아야만 살겠다.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 식량 지원만 해도 그거는 뭐 잘만 설명하면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라고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것이 뭐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물자 같으면은 사실 그게 뭐 유엔 대북 제재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 그런 걸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16년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4년 전입니까? 2016년 5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에 처음으로 2020년까지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 2016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말까지 뭐 정확하게는 4년 한 7개월 동안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추진을 해서 이제는 좀 등다숙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동안에 핵무기를 만드느라고 돈을 그쪽에 다 썼는데 핵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으니까 그쪽에 투자를 이제 그만하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입니다. 그게 그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그동안에 해왔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2016년 1월 달에 핵실험을 4차를 했고 2016년 9월 달에 또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5번 하고 나면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게 국제 관례예요. 파키스탄도 인도도 다 5번씩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한 평가를 받은 뒤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번까지 핵실험을 해버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유엔 대북 제재가 더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추진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 핵실험을 하지를 말든지 유엔 대북 제재를 자초할 수 있는 뻔히 알면서도 했다 이거야. 그때 또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그렇게 됐지만 경제는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재가 이제 가중이 되니까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새로 들어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네. 아니 무슨 놈은 장관 발령을 자다가 말고 트위터로 옵니까? 자르는 것도 트위터로 해요. 이거 뭐 거기 민정수석도 없고 뭐 인사수석도 없고 검증도 없나? 이게 무슨 국방장관은 뭐 한 달 후에 그만둘 것이다 하면 그만두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그만두고 그랬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라는 것은 미국의 공화당은 좀 옛날부터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입니다. 좀 강경하고. 그러니까 지가 무슨 뭐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와 맞서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웃기는 짓이다. 리틀 로켓맨에. 그다음에 또 만약 김정은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도발을 한다면은 그런 화염과 분노가 그들에게 안겨질 것이다. 없어진다 이거죠. 불바다 만들겠다는 얘기죠. 화염과 분노. 그런 식으로 이제 놀리다시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 해보자. 2017년으로 들어서면서 9월 3일 날 또 6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5번만 해도 핵보유국이 되는 건데 6번씩이나 했으니까 이제 확실한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됐다는 것을 미국한테 각인시켜주는 결과가 됐고, 그럼 북한한테는 상당히 겁나는 일입니다. 바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서 핵무기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사일에다 실어가지고 쏘아서 맞으면은 그건 어쩌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북한 땅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미국 대륙까지 건너갈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었습니다. 3,000km, 4,000km짜리까지는 만들어가지고 이제 괌도까지는 칠 수 있다고 겁을 줬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괌도에 어차피 지금 남의 땅이고 멀리 있는 땅이고 거기는 군사기지 있으니까 날아오면 얼마든지 그건 뭐 방어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 없다. 그건 본토가 아니고. 그런데 그해 7월 달에 북한이 자꾸 트럼프가 그렇게 자극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에서 7월 달에 미사일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성공을 했어요. 10,000km짜리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저 가난한 나라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럼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만들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북한은 그런 거 만드는데 돈 필요 없습니다. 원료값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주고 보너스를 줘야 되고 밤을 새워야 되니까 또 격려해. 거기는 참 편하게 어떤 점에서는 통치를 해요.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녀와서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뭐 좀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예 하고는 무슨 예산 지원도 안 하고 무슨 그리고 이제 콧방귀 끼고 그러지만 그쪽은 다 나이가 젊건 늙건 높은 사람이 최고 권력자 최고 저놈이 와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공장 미사일 개발하는 공장에 와서 과학자 기술자들한테 한 바퀴 돌아보고 뱃속 내밀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자 어떤 사람 불러내서 어깨 한번 두드리고 나는 동무만 믿고 나는 평양으로 돌아가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밤잠을 안 자고 코피가 쏟아져도 일을 해내는데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상 자극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물질 자극적으로 돈을 줘야만 움직이지만 거기는 종교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 존엄에 대한 여기 수녀님도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또는 성모 마리아가 같은 그런 존재가 직접 또 어디 가서 김정은이를 예수라고 비교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비유입니다. 잘못하면 또 천주교에서 막 들고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하기 때문에 무슨 대북 지원이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판단 같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낸 그 무슨 뭐 금강산 관광비나 개성공단 인건비 아니어도 그 해봐야 1억 한 2, 3천만 불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근데 북한은 바로 그 무기만 팔아가지고도 1년에 무기만 팔아가지고도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나라는 많아요. 그 나라들 상대로 해서 1년에 10억 달러씩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확대 재생산합니다. 무기를. 재료는 얼마든지 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 인건비는 기본적인 것만 주고 가끔 최고 높은 사람이 전화해서 동무 일이 잘 돼가고 있어? 그러면 예. 곧 끝나겠지? 그러면 그럼요.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사회예요. 그걸 알고 상대를 해야 돼요. 미국은 미국식으로 북한이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군사적인 압박을 하면 꼼짝 못하고 손 들고 나오겠지 하지만 천만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10,000km짜리를 만드는데 10,000km가 얼마나 먼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직선으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이나 저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저 폴라루트라고 해서 일단 북극으로 올라갔다가 넘어가는 것이 훨씬 거리가 짧은데 이 태평양 건너가는 것은 그냥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그냥 태평양 건너가는 게 빨라요. 샌프란시스코가 9,3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700km가 더 나오는 만 킬로면은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를 동쪽인 뭐 사막지대로 떨어지는지 직접 쏜 게 아니라 이렇게 쏘아서 고각으로 쏘아가지고 떨어지는 그 밑에 이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지지만 그 밑에 포물선의 밑변의 거리를 다시 이제 계산하면은 정상각으로 쏠 때 몇 메타가 나온다는 게 나오죠, 수학에서. 만 킬로가 나왔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그래 뭐 만 킬로 뭐 수고했다. 그런데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도달할 수 있는 12,000km짜리, 13,000km짜리 미사일을 만들려면 한 2, 3년 더 걸릴 거다. 너희들 얼마나 못 사는지 우리가 아는데 그 못 사는 살림에 그거 하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아마 우리가 경제 제재로 해서 돈이 일체 안 들어가면은 그거 못 만들 거다. 2, 3년 동안 압박과 제재를 극도로 가해가지고 극도로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은 꼼짝 못하고 손들고 나올 것이다. 근데 북한이 돈이 없어도 2, 3,000km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데 착안을 못하는 게 미국의 한계예요. 뭐든지 돈으로 생각해요. 근데 불과 4개월, 25일 만에 13,000km짜리 ICBM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13,000km짜리 ICBM이 나왔으면은 거기다가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쏘면은 와싱턴으로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저쪽에 뭐 여러 가지 레이더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방어해서 공중에서 또 격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미사일을 쏘는 평양을 원점 타격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크게 겁날 거 없지만 한 방에 무슨 백악관을 때리지 않는 한 그리고 떨어지는 동안에 뭐 어디 벌판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건 13,000km짜리 미사일이 나오고 나니까 미국도 그때는 이거 봐라 좀 우습게 봤는데 이것들이 해내네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라는 생각을 트럼프가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몰래 12월 5일 날 몰래도 아니에요. 뭐 결국은 갔다 와서 지가 자랑 삼아서 또 평양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평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틀어놨으니까 유엔 사무차장이 평양에 들어갔어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가서 뭐라고 했는가? 근데 그 사람은 미국의 국무부에서 쭉 성장을 해서 차관까지 오고 다시 유엔으로 건너가서 사무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신분은 유엔 관리지만은 누가 봐도 미국 정부의 의지가 실린 그런 특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밀사죠, 밀사.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네가 노력을 해서 말하자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었다면 만나줄 수 있다는 얘기죠.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회담을 하고 싶다면 만나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협상을 통해서 그런 군사행동을 더 이상 벌이지 않도록 미리 예비를 방비를 해놓겠다는 그런 취지로 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걸 듣고 김정은이 가능성이 있다. 역시 우리가 별로 힘이 없을 때는 우습게 보고 나를 놀리고 리틀 로켓맨이니 무슨 뭐 과연과 분노니 뭐 하더니 진짜 미국의 심장부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미사일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 실험을 통해서 핵실험을 통해서 성공했던 핵무기가 드디어 이제 그야말로 군사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전엔 이게 13,000km짜리 미사일이 생기기 전에는 핵무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야말로 장롱 속에 드는 금송아지에 불과해요. 장롱 속에 금두껍이 놔두고 그 시장에 가가지고 이 돈이 없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격이죠. 자,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이게 잘하면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고 이 핵카드를 이 소위 교환 조건으로 해서 경제 체제도 풀 수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체제 안전 또는 미국 수교 이런 것도 끌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워싱턴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누구를 좀 써먹어야 되겠는데 누구냐? 남쪽 대통령이다. 남쪽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평창올림픽에 오라는 얘기를 노래처럼 불렀는데 가주자. 그러려면은 2월 9일 날 개막식에 축하 사절단 비슷하게 사람을 내려보내고 그 인편에 친서를 보내서 평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의 친서를 여동생한테 들려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바로 이게 정상회담이자는 지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나 북미 간에 뭔가 좀 얘기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회담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고 북미 간에 뭔가 좀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좋다. 그래서 2월 9일 날 덕사는 다녀갔고 김여정이 왔었죠. 그리고 3월 8일 날, 3월 5일 날 우리 특사들을 평양에 보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했고 만나서 이제 들은 얘기를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워싱턴을 건너가서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김정은과 회담을 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트럼프가 조금 자발 맞은 것 같아도 어떨 때는 신속하게 결정하는 장점은 좀 있어요. 예. 그랬다가 또 바로 또 뒤집어 버리는 또 패단도 있긴 있는데 어쨌건 속도 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한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볼트한테는 매우 못마땅한 것이에요. 볼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시 정부 일기 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 국무부의 차관을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차관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또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입니다만 남북 관계가 아주 잘 나가던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 이후에 잘 나가던 남북 관계가 그 볼튼이 사실상 대표하는 국무부 내에 네오컨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남북 관계 개선 속도가 줄어들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려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평가를 받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남북관계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만 나타났다면 판이 깨지는 거예요. 잘 되나가는 일도 스톱이 되고 그 2001, 2년 지간 2001, 2, 3, 4년 지간에 이미 체험을 한 사람이 물러났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갑자기 뒤늦게 국가안보보장이 돼가지고 싱가포르에 따라가서 그때는 처음에는 싱가포르로 따라갈 때까지는 정상회담에 배석을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데리고는 갔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들어간 거죠. 트럼프는 특히 그 코수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코수염도 그건 잘 기르면 괜찮은데 차플린처럼 하면 그래도 귀여운 데라도 있고 조금 나쁜 사람으로 돼 있지만 히틀러처럼만 해도 괜찮고 뭐 그런데 이건 너무 덥수를 거기에 한 주먹을 달고 다니니까
처음에 그 사람을 이 강요로 추천했는데 그 시험 때문에 120에서 못하겠다고 그랬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놓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때까지 정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볼턴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또는 김정은한테 속아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왜 북한 같은 나라하고 회담을 하느냐. 저건 쳐서 없애야지. 무슨 협상이냐 그런 조그마한 나라. 그 나쁜 나라. 깡패국가. 로브 스테이트. 액세스 오브 이블. 악의 추. 이런 거고 왜 협상을 하느냐. 그런 걸 하려고는 트럼프 대통령도 잘못된 거고 그런 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도 별로 그렇게 미국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거기서 말하는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미국 전체 국가이익이 아니라 이 존 볼튼 같은 사람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군산복합체, 무기 수출.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은 무기 시장이 없어진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북한 같은 나라하고 협상을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무기 시장이 없어진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럼 자기들의 먹거리가 없어진다. 수입이 줄어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북한과도 협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폭발을 해도 그래도 화 안 내고 너무 그러지 말고 하여튼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전단살포 철저하게 때려 막을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대처를 하니까 금방 일을 낼 것처럼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무슨 예고 방송을 하던 북한이 갑자기 군사행동을 중단하겠다. 그리고는 오늘 새벽에 어저께 밤에 다시 김영철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대남 담당 비서였던 사람이 다시 전면에 나서가지고 남쪽에 지금까지 태도를 보건대 며칠 동안의 태도를 보건대 조금 지켜보면은 좋은 쪽으로 뭐가 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계획했던 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잘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영화배우지만은 최무룡은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근데 4.27 때 정상회담 할 때 하는데 그쪽에서 맨 먼저 요구했던 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해달라. 개성공단 재개해달라. 이거는 그걸로 무기 만드는 건 아니고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입니다. 개성공단은 화계도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예요. 개성하고. 적어도 최전방 지역에 있는 두 지역을 갖다가서 지역인민들한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줄 수 있는 도원이 생긴다는 것은 북한의 그 지도자로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희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개가 큽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여론이 빨리 지금 정권 바뀌었으니까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여론이 일어나는 것도 그 사람들도 의식하고 있고 다 신문 면밀하게 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연설 한번 그 신문에 나면은 그들은 못자로 인터넷으로 다 봐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가끔 뭐 다른 데서 만날 길이 있거나 이러면 그동안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라요. 그리고 문재인 선생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만큼 면밀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욕심났던 것이 KTX입니다.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라고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타보니까 평창에 가기 위해서 김여정, 김영남이 덕소에서 경강선 KTX를 타보니까 이게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소리도 없이 가고 일직선으로 가고 아주 쾌적하고 이 차가 이렇게 좋으냐. 북한은 철길이 노후해져 가지고 꼬불꼬불보다는 이게
노반이 약해서 침묵이 썩은 데가 많고 자갈이 빵빵하게 다져지지 않은 관계로 속도를 내면 탈선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약하니까 일제 때 나무로 만든 침묵이 그대로 깔려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세게 달리면 주저앉아요. 그러면 탈선이죠. 시속 40km가 기본입니다. 개성 평양 160km를 4시간 걸려야 가요. 160km 같으면 지금 160km 같으면 서울 대전보다도 좀 160km는 대전보다 더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우리 KTX나 SRT 같으면은 1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다음 논스톱으로 가면 더더구나. 논스톱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오빠한테 내려가서 그 기차를 한번 타봤는데 그거 참 역시 남쪽의 고속철은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넣자고 한 겁니다.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가서 직접 공사를 하면은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레일 들고 와서 깔아주고 침묵 들고 와서 깔아주고 자갈은 거기서 캐가지고 계속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걸 들어가지고 철기를 뜯어내가지고 와서 어디 제철소에 가서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인도적 지원도 넉넉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다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어차피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넉넉하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도리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퍼주기 아니고는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94년에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을 올라올 때 그때 회담을 준비했던 실무 책임입니다. 당시는 그 당시에 대통령 통일비서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입력을 시켜드렸냐. 그분은 기본적으로 대북관이 좀 보수적이고 적대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마당에 이거 어떻게 김일성이를 그러면 이걸 다루느냐. 간단합니다. 각하. 그때는 각하라고 부를 때니까 대통령은 북쪽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남아도입니다. 1달러에 한때 그때 7, 800원 설 때예요. IMF 그쪽으로 떨어졌지만은 어쨌건 우리 경제는 우길승천하는 추세고 북한 경제는 80년대 제로 성장에 9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한 살림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 대신 지원을 받는 대신 군사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약속만 받아내십시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 다음에 소위 서울이 DMZ로부터 100km도 안 되는 아주 그야말로 위험한 지역에, 수도권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평화 또는 전쟁 방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주고 그 대신 그걸 받는 대신 우리한테 총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판을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협력과 군사긴장 완화, 이 구조를 짜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합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관급 회담만 합의를 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고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말하자면 서독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한 끝에 동독의 민심이 녹아내려서 또는 동독의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와서 마침내 선거가 통일이 됐듯이 우리도 그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동서독 통일이 된 테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는 빠르세요. 그래서 역시 정치 지도자들은
참모들이 하는 얘기를 빨리 캐치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뭔 소린데 자꾸 그러면 그건 못하죠.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바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썼던 돈 주면 안 되겠나 하는, 돈 주면 평화가 오지 않겠나? 한반도에서, 분당국에서.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경제협력 또는 인도적 지원이 결국 작은 평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큰 평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면, 나머지 제가 다른 얘기 안 해도 저는 오늘 할 일 다 합니다만은, 자, 그런 소위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는 철학은 김영삼 때부터 사실은 대북 정책의 기조가 됐었어요. 정상회담 준비를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나 죽어버려가지고 김일성이 죽어서 그거 쓰지를 못했고, 김대중, 김정인 정상회담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두 번의 정상회담 다 사실은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풀어서 여러 가지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글 잘 쓰는 사람들은 그 노골적으로 쓰지 않고 싹 풀어서 나중에 다 합치면 그 얘기가 되게 그런 재주들이 있어요. 그런 재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구상만 얘기를 하면은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선언 때 나온 것이 여러분들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인데, 그것이 그대로 깨지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그대로 실시가 됐더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었고, 또 농사 짓는 분들도 뭐 얼마든지 정말로 평화롭게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뭐 여기 그 북쪽이 이상한 움직임만 보고도 혹시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걸 14선언을 원천무효 시켜버렸기 때문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념은 지금 일단 접어놨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바로 그런 걸 다시 또 되살려내기 위해서 4.27과 9.19 다 녹여가지고 집어넣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걸 판을 깔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우리한테 혜택을 입게 돼 있는 식으로 약속을 해준 거예요. 9.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려면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또 북한을 자꾸는 삐라 살포도 하지 말자 하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4.27, 9.19 선언을 이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위는 떠나서, 경위는 다 이제 또 너무 기니까 참 미국이 사사건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고,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그걸 비켜하고 나가지 못했던 결과 1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되고, 1년 반이, 그로부터 2년으로 접어들어오는 2020년인데도 시행이 안 되고 계속 말만 번지르게 무슨 금년에는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서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올라오려나 보면은 안 올라오고, 개성공단도 다시 또 들어오려나 안 오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방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무슨 미국이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또 방북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러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판문점에서 약속했던 걸 이행 안 하고, 평양에 와서도 약속했던 것도 이행도 안 하고, 또 금년엔 잘해보겠다고 본인 대통령이 스스로 무슨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느니 이제 또 무슨 유엔 대북 제재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다고 하면서 개별 관광도 하겠다고 그러고, 빈부장지대 평화적 이용도 하자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사업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자고 해서,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가 봤더니 하나도 이행이 안 되니까 뭐냐 도대체?
그런데다가 이 화가 지금 잔뜩 나 있고 지금 이게 도대체 어디다 대고 화풀이를 내고 누구 핑계를 대고 어디다 대고 고함을 질러야 되나 하는 이게 욕구 불만을 배출할 수 있는 출구를 찾고 있는데 5월 30일 날 삐라가 딱 걸린 겁니다. 기다린 건 아니지만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긴 삐라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북 삐라 여러 번 자유북한 운동연합이니 뭐 그런 데서 보냈지만은 가장 북한의 자극적인 삐라가 5월 30일 날 들어간 거예요. 김정은을 아주 무례한 뭐 위선자, 형을 죽인 살인마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냥 험악한 이상한 소위 놀리는 같은 그런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다 또 뭐 돈까지 달러까지 부셨다니까 이게 뭐 아주 돈을 붙여서 보내면 이건 안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 쌀, 페트병에다 쌀 보내는 것도요. 그 인도적 지원이 아니에요. 무슨 모이 주는 겁니까? 사람한테 못 가니까 그렇게라도 가져가라고 하지만은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소위 그 판문점을 통해서 수송을 해주든지 배로 실어서 보내면 될 일이지. 여기다 해서 물에다 띄어 보내가지고 주워서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좋스러우지만 받는 쪽에서 고깝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그런 방식이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금 삐라가 지금 굉장히 험악했기 때문에 북쪽으로서는 김정은을 그렇게 헐뜯는 얘기가 담겨 있는 삐라를 놓고 그 밑에 남바2 이하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충이죠. 그래서 드디어 김여정이가 나선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남쪽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동안에 화해협력의 전령처럼 돼 있었던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이 판 깨진다. 깨겠다. 내가 문 대통령도 만났던 사람이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도 갔던 사람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도 배석을 했던 사람이고 북미관계, 북남관계 그들은 문자로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앞에 놓으니까 북미관계, 북남관계 개선의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그야말로 참 기대를 걸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나 저제라고 기다렸는데 이런 이따구 짓을 하러 그만두자 이제. 그래서 이제 화를 벌컥 낸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못된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몇 가지 4대 군사 조치를 하겠다고 개성공단 금강산에 군들이 있었는데 다시 거기 원위치시키겠다. 그 다음에 또 비무장지대 확성 초소 지피 철거했던 거 다시 복원하겠다. 또는 서해상이라든가 동해상에서 군사분계선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 훈련도 하겠다. 마지막에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낸 삐라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수량의 삐라를 확실하게 남쪽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지점을 군이 선정해서 지정해주면 그리고 군이 보호를 해주면 인민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남쪽에다가 삐라를 부르겠다. 그리고 이제 삐라 인쇄했다고 1200만 장 찍었다고 아주 사진을 막 공개하고 막 그 삐라 만든 것을 정리하는 사진들을 폭파합니다. 연락사무소. 그렇게 해놓고 계속 확실하게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서 남쪽이 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은 뜨뜻미지근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군사 행동을 바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예고까지 했는데 우리가 바로 화는 안 내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리고 점잖게 얘기를 하면서도 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는 기존에 있는 법들을 다 긁어 모아서 최대한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저희 해석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처벌도 하겠다. 법이 만들어지면 발본 제공이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관철이 된다고 싶으니 망을 보고 있다가 드디어
김정은이 그렇게 세게 했더니 너 말이 통하긴 통하는구나. 이 여정이가 했던 그 겁주는 얘기는 일단 좀 바로 시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더 어떻게 나오는지 봤다가 안 되면 그때 다시 그걸 꺼내도 되는 카드니까 일단 접어두라. 그게 23일 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전원회의 예비회의 예비 화상회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사람 불러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사람 몇 사람 앉혀놓고 화상회의로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서 하는 게 화상회의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야 뭐 당 중앙군사위원회 간부들이 다 모이지 않아도 다 모여도 뭐 수십 명이 모여도 결국 김정은이 결정하면 결정이에요. 위원장이 결정하면 결정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보류를 시켜놓고 그것을 바로 또 우리가 알아듣기는 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의 대남 사업을 이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저렇게 될 때까지 하노이 노딜이 될 때까지 대남 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김영철 남북정상회담 9.19 남북정상회담 평양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회담까지 전부 다 총괄 지휘했던 김영철이 나와서 가지고 다시 그걸 해설을 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에 다 떴죠. 노동신문에 다 떴죠. 얘긴즉슨 앞으로 뭐 남쪽이 뭘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다. 빨리빨리 좀 잘 좀 해서 이게 파국으로 가는 걸 막아달라. 그리고 4.27, 9.19에서 이제 한번 뜨거운 맛을 봤으면 이제 삐라 문제는 삐라 문제대로 잘 단속하고 그에 대한 이 소위 자기들 나름의 보답으로서 확성기 방송 재개하려고 했던 것도 중단하겠다 가지고 확성기 설치했다가 뜯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만약 삐라 살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삐라까지 뿌리는 것도 이건 사실은 4.27 선언을 스스로 깨는 겁니다. 우리 핑계를 대지만 자기들도 그걸 깨는 행위를 하고 나면은 4.27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4.27로 안 돌아가면은 자기들로서는 손해가 막심해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4.27을 살려내고 9.19를 살려내서 받아낼 수 있는 거, 도움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아내고 도움을 받아내야 된다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삐라에 대한 대응으로 뭐 확성기 방송을 또 우리가 재개해버리면 진짜 확성기 방송 안 하기로 했던 4.27을 우리도 깨는 셈인데 그러고 나면 그 조항만 깨고 나머지는 지키자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너무 세게 나가지 말라. 화났을 때는 뭘 못하겠는가. 그러나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면 그게 나중엔 아마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스톱하라.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법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지금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삐라 살포를 또 할지 모릅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뭐 또 한쪽에서는 그 표현의 자유인데 왜 그걸 막느냐는 식으로 또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심지어 뭐 야당에서까지도 그런 식으로 그걸 왜 막느냐. 헌법을 위반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편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유라는 게 표현의 자유가 됐건 언론의 자유가 됐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지. 남에게 피해를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혼자 기분 좋다고 고성방가를 야밤에 하고 혼자 기분 좋다고 막 그 심야에 그냥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표현의 자유도.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가지고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헌법 정신이 아니죠. 오히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게 또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법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행동을 철저하게 때려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막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그런 그 접경 지역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나서가지고 해도 우리 속담에 10사람이 도둑 한 놈 못 지킨다고 그럽니다. 10사람이 치밀하게 그 감시를 하고 있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개구멍할 수도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도 뭐 파주시 월롱면 뭐 어디에서 뿌렸다고 그러는데 뭐 홍천에서 떨어진 거 보니까 그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바람이 북쪽에서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무거운 것이 70km를 날아가서 홍천강에 떨어졌다면은 그들이 발표한 것이 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고. 근데 50만 장을 뿌렸다고 그러는데 한 개만 나오고 10만 장 정도 5뭉치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한 뭉치만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좀 말과는 좀 그들이 자기들을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와는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6.25를 6.25 때 100만 장을 뿌리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야말로 성동격서라고 할까 의표를 찌르는 방식으로 20일 날 밤에 심야에 가서 파주에 어디 가서 뿌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또 25일쯤 해서 오늘 25일인데 이게 지나고 난 뒤에 또 적당한 시점에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또 그런 짓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까지는 북한도 쉽사리 표정을 바꾸기 어렵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열심히 체크를 해 나가겠지만 한편에 그 삐라 뿌리는 사람들도 7.27까지는 기회를 엿보리라고 보고 또 그걸 또 미국에서 돈을 대줘요. 그 돈 되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나라이면서도 또 독재 국가가 독재 정권을 없애는데 그 활동하는 단체들도 도와주는 그런 또 정책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배정받은 뭐냐면 자금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NED라고 하는 데가 그거 하는 데예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민주주의 뭐 민주주의를 위한 뭐 국가 기금인가 뭐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런 활동하는데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정부가 단속을 해도 미국 같은 데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가 안 뽑힐 거예요. 또 국내에서도 또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복의식을 가지고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지원합니다. 근데 효과가 별로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삐라가 그렇게 속속들이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고 떨어져 봐야 저쪽에 소위 접경 지역 근처에 떨어지고 마는데 거기는 되게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주워 가지고 소각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설사 평양 시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주워 들고 야 김정은이 저기 형을 죽였대. 이런 나쁜 놈 그런 식의 얘기를 수군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몰아내야지 하는 결의를 하고 물러나라 김정은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해도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하면은 북한 사람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의 희망적 관측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자유사회고 거기는 철저한 감시 통제사이기 때문에 설사 소문을 들었다 하도 입 밖에 내거나 옮기면 그날로 자기가 죽는데 그리고 이상한 짓이 일어나면 바로 보고하게 됐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북쪽에서 삐라 상당히 많이 보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삐라 심하게 보냈었습니다. 북한산 등산하면 막 거기 떨어져 있고 근데 그 주워 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주면 연필 한 자루. 그보다는 젊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삐라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다행히도 북한이 저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은 이게 다시 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 기능은 연락소가 깨져도 연락 기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직후에 했지만 그 옆에 있는 큰 건물 15층짜리는 유리창만 좀 깨졌습니다. 근데 그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철골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벽 같은 건 멀쩡해요. 유리만 갖다 끼면은 다시 사무실로 쓸 수 있고 거기 공간이 많으니까 그 연락사무소는 한 2개층이면 돼요. 사실은 위아래층으로. 여기 없어진 건물도 4개층이었지만은 그럼 여러 가지 거기 이제 부대 시설 때문에 그랬었고 부대 시설이야 그 지원센터 큰 15층짜리 같이 쓰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그건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분위기만 조금 좋아지면 다시 또 이 연락소는 그 연락 채널은 살아나요. 가위로 끄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안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돌려요. 아침 9시, 저녁 5시에. 안 들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할 때가 되면 슬그머니 실수한 척하고 여보세요 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 국면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잘 넘기고 북한이 처치를 바라는 것을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넉넉한 쪽에서 좀 둘이 싸우는 집안에서도 경쟁을 해서 오면 어른들이 막 큰 놈이 참아야지 어떻게 동생은 네가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치고 패고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혼내잖아요. 이게 남북관계도 이게 형제간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얼마나 잘 사는가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1인당 소득이 31,000달러입니다. 북한은 1인당 소득이 1,800달러밖에 안 됩니다. 31,000원짜리 스테이크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형과 1,800원짜리면 삼각김밥밖에 못 사 먹어요. 그럴 때는 이게 넉넉한 쪽에서 좀 도와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과거에 제가 쌀회담도 오고 95년도에 쌀회담도 오고 98년도에 비료회담도 할 때 북쪽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때로는 참 뻔뻔하다 하는 소리 생각이 들면서도 가끔 지금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경제적인 지원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군사적인 그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이제 문서에다 도장을 찍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쪽이 그래요. 어째 남쪽은 꼭 항복문서에 도장 찍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뭐 좀 주고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남쪽에는 그 전래동화도 없어? 무슨 전래동화예요? 그 우리 전래동화에 그 형제가 달밤에 밤새 볏집단을 옮겼다는 그런 미풍양속 있지 않소? 그런 거 안 배웁니까? 아주 띠끔하대요. 줄 때는 소리 없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요.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 너무 그러지 마오. 뭐 좀 주면서 너무 그러지 마오. 막 그러면서 막 거의 울부짖듯이 그러는데 나는 대통령한테 비료를 주는 대신 반드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비료 10만 톤 주라고 그야말로 지침을 받아서 왔는데 그거 없이 비료부터 주라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항복문서에 도장 찍듯이 그러지 말라고.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래요.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이게 얻어먹고 산다는 것이 소문나지 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꼭 1대1로 상대해도 되겠는가. 이거는 저희가 못 살면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잘 살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동서독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동독이 우리하고 똑같이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도 아닌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가 분단이 됐고 사실 전쟁 끝날 때만 해도 우리 남북의 정부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조선은 그냥 일본의 하나예요. 세계 지도상에는 일본으로 표시됐던 시절에 전쟁이 끝났는데
미국과 소련이 전성국인 미국과 소련이 일본 섬을 분단해봐야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를 쪼갠 겁니다. 우리를 쪼갠 거예요. 그래서 남북에 각각 공산정권과 민주정권이 들어섰지만 독일은 바로 전쟁을 1차 대전도 일으켰다가 깨지고 2차 대전 일으켰다가 이제 깨지고 나서 분단을 시켰는데 네 조각을 냈습니다. 독일과 싸운 나라가 넷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네 조각을 냈는데 나중에 미영불 쪽은 서독이 되고 소련 쪽이 동독이 됐습니다. 정부가 49년에 섰습니다. 우리는 48년에 섰지만 49년에 서독 정부가 수립된 뒤에 죽으라고 동독은 상종도 하지도 않고 경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그 유명한 20년 동안 죽으라고 경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달성한 성과가 라인강의 기적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서독 경제가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뒤에 경제가 좋아지니까 자동적으로 분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이제 복지를 좀 증진시키자. 군비에만 투자하지 말고 교육에도 좀 투자해라. 기본소득도 좀 보장하라. 이거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일한 노동자들도 임금 좀 올려라. 분배 문제가 나오면서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보수적인 정권보다는 진보 정권이 훨씬 더 유연한 자세로 그리고 넉넉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 같으니까 소위 진보 정권을 택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이라는 진보 정권을 택했어요.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기독교 민주당은 돈을 벌어놓고 권력은 뺏겼어요. 69년에 선거에서 총선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최초의 총리는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참 기구한 운명을 몰았어요. 정말 개천에서 온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학교도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리고 공장에서만 일했어요. 정말 노동자로만 컸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서베르린 시장을 했어요. 그 경력으로 나중에는 기민당의 총재가 됐고 사회민당의 총재가 됐고 사민당의 총재가 되면서 서독의 총리가 됐습니다. 기민당이 벌어놓고 떠난 돈을 국내적으로 서독 안에서 넉넉하게 나눠 쓰면서 그래도 남는 돈을 우리가 이것을 동쪽으로 좀 못 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못 사는 동포들 거기도 이산가족이 있어요. 보내자. 그래가지고 70년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동독이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돈 준다고 그러니까 수상하죠. 친구들끼리도 처음 봤는데 갑자기 야, 너 오늘 시간 있냐? 어디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 하자. 야, 기왕이면 여기서 먹을 거 있냐? 서울 강남 좀 가볼까? 버닝썬이 어떤데 한번 가볼까? 갑자기 돈 준다고 하면 좀 수상하잖아요. 갑자기 비싼 밥 먹자고 해도 수상하고.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받지 않을 수 없는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돈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서독은 이상한 정권이에요. 뭐로 그런 짓을 해요? 왜 빌어가면서 돈을 주냐 이거예요. 근데 조금씩 받다가 결국은 그게 소위 정리화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서독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동독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문 개방, 방송 개방, 그다음에 왕래 자유, 돈이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독 돈으로 100마르크씩만 바꿔가지고 갈 수 있게 했는데
그걸로 200마르크를 올려라. 근데 동독이 처음에 아니 100마르크면 되는데 뭘 200? 아니 가는 사람이 돈을 좀 더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데 이걸 가서 200마르크를 다 쓰고 오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돈이 자꾸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독의 민심이 서서히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줄기차게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렇게 하는데 야당이 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일리 있다. 더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브란트의 그걸 동방정책이라고 그래요. 동독을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서독 간의 평화를 뿌리게 내리게 한다는 것이 동방정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동독의 배국가인 소련도 도와줄 수 있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동독의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오도록 만드는데 소위 이제 이 판이 짜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요. 다시 기민당이 집권합니다. 그러면 3인당한테 정권을 뺏겼던 기민당이 다시 집권했을 때 우리 같으면 당연히 3인당의 동방정책은 오늘로서도 그동안에 13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동방정책은 기민당 정권 하에서도 계속한다. 그러자 뭐냐? 헬무트 콜 자르자. 탄핵하자.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극히 일부의 목소리일 뿐이었고 당내 전체도 그렇고 국민들이 아니야. 계속하는 게 좋아. 만약 그때 기민당이 그거를 스톱을 시켰더라면 그로부터 8년 후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부터 1년도 채 안 된 90년 10월 달에 독일은 통일되지 못했을 겁니다. 통일이 다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은 이 정책은 계속돼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이 10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그게 10년 동안만 계속되다가 11년째 스톱이 되면서 죽도밥도 아닌 일이 돼가지고 그 세월이 또 9년씩이나 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어렵사리 약간 지혜를 발휘해서 미국과 관계를 우리가 중재해서 정상회담을 시켜주고 그리고 미국 관계가 좋아지는 그 틈새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려고 해서 했던 것이 4.27이고 9.19인데 그것을 어떻게 또 다시 또 미국의 견제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북한이 저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데 또 떠덕에 미국한테 자 이제 그만 발목 잡아라.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참 죽을 뻔했다. 그동안에 솔직히 까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것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야. 어떻게 비핵화하고 남북관계를 병행하라고 그러냐. 비핵화는 30년이 넘어도 해결 안 되는 도라미 타불인데 어? 미국의 대북 갔다 하는 바람에 그걸 거기다가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남북관계를 연계시켜가지고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된다. 2인 3각으로 가자는 식으로 그러냐. 이건 안 된다. 비핵화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가면서 북한을 잘 구슬려가지고 미국과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 말을 좀 잘 듣도록 교육을 시켜놓을 테니까 그 시간은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이거 풀어라. 그런 식으로 미국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은 저희들 시민사회에서는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당이나 거기에 뒷받침해주고 있는 보수 세력들, 보수라고 볼 수 없는 초세력들이 하나 있고요. 한강하고가 정전협정에도 자유항해가 가능한 중립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어서 근데 이것을 같이 가로막는 것이 유해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운동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좀 아까 여쭤본 것을 팩트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한 번은 그 소설가 칼의 노래를 쓴 소설가 김훈 씨가 원래 이쪽 어디 그 김포 출신인가 뭐 그렇대요. 김포인지 파주인지.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그 문헌을 뒤져 보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전협정에 항하고 한강 임진강 이건 한강하고 특히 임진강 한강 여성강이 만나는 이쪽은 자유항행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이렇게 군사적으로 그 틀어 막으면서 고기도 못 잡게 하고 뭐 다니지도 못하게 하느냐. 최소한도 임진강도 소위 원래 그 국제법에서 소위 그 국가 간에 있는 강 국제 하천이라고 합니다만 국제 하천의 경우에는 상륙만 안 하면은 그 물에서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법적으로는 중간 지점이 경계선이 되거나 아니면 최심저 부분 물이 뭐랄까 넓게 흐르다가 또 좁게 흐르다가 뭐 이런 데는 최심저 부분을 쭉 있는 걸 국경선으로 삼지만은 물이 풍부한 데는 그냥 중간선을 국경으로 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꼭 국경선을 따라서 댕기거나 자기 국경선 자기 국토 쪽에서만 항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음대로 물 위에서는 마음대로 댕길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못 하느냐. 뭔가 지금 이거 우리가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밀어붙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 남북관계가 조금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은 그때는 사실 시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4년 전이니까 그 꿈 같은 얘기였었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4.27 선언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또 9.19 선언이 이행될 수 있었으면은 미국의 견제 때문에 지금 못했지만 있었으면은 소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그 개념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소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념이 살아나면은 한강 하구나 여성강 하구, 임진강 하구는 얼마든지 자유항행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공동어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돌이 없습니다. 지금은 돌이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그 정전협정을 잘 해석하면은 얼마든지 댕길 수 있는데 난 갈 거야 하고 이제 그 무슨 뭐 모터보트 같은 걸 끌고 올라갔다가 저쪽에서 총 쏘아버리면 끝이니까 남북간에 분위기가 좋을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위해서도 지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그 여건을 빨리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수구 세력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냉전 시대, 그러니까 미소 대결 냉전 시대, 남북도 도리 없이 각각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남북 대결 적대 시절에 구축된 분단 시대에 구축된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대북 적대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남 적대의식 또는 적대관계의 그 틀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고관대작이 되고 피해를 달고 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이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때 번 돈 때문에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소위 현상 유지를 바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화해협력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은 타파가 돼야 되는데 현상 타파 세력은 뭐 쉽게 진보 세력이고 현상 유지 세력은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남북 대결 시대에 구축된 기득권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이 깨지는 것이 싫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시비 걸어놓고는 이거 남남 갈등을 왜 일으키냐. 자기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남남 갈등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재밌다기보다는 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민간이 토를 다지 못했습니다.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직소를 못했어요. 그때는 남남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77년에 통일을 들어서 쭉 그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김영삼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북 쌀 지원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왜 쌀을 퍼주느냐,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북 지원을 하느냐, 왜 이렇게 김영삼 정부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느냐. 조선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무턱대고 퍼주는 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만들고, 이건 남북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지금 하는 짓이지만 남남 갈등을 일으키면서 남북 갈등이 해소가 되겠느냐. 이것부터 해소하고 가라. 남남 갈등이라는 말은 문민정부 때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쓰지를 못했던 단어예요. 그때 그 보수 세력들이 기득권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